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보엽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네, 김종배 시선 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함께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소식 가보죠.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합의에 이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지금 당초 정부에서 제출한 안보다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어제 기자들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여야가 지금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 시 경영 책임자의 처벌 수준을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로 하는 데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당초 이게 지금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제출했던 징역 2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낮추고 5억 원 이상 벌금을 10억 원 이하로 조정을 한 겁니다. 사실상 이제 후퇴한 거죠. 네. 법위는 하한선 자체를 없애고 사망 시 벌금 50억 원 이하, 부상이나 질병은 10억 원 이하로 했습니다. 이제 백혜련 의원은 하지만 이제 벌금과 징역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 임의적 병과를 추가했다라고 자평했는데요. 또 하나의 쟁점 중 하나였던 공무원 처벌 조항도 넣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 결재권자인 공무원을 처벌하겠다는 박주민 의원 안, 또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하면 처벌하겠다는 정부 안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결국 이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 공무원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뭐냐면 애초에 재정 취지에서 대폭 확대하면 이제 누더기 법안 이런 표현을 이제 뭐 아주 이제 그 관용어처럼 쓰지 않습니까? 네. 누더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법안 통과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떤 법을 제정을 하면 그 법에 따른 영향, 충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저도 그 법이 없는 것보다 일단 제정을 해놓고 이후에 법을 강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건 제정 법안이지만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를 해가지고 네. 김영균법이라고 해서 산업재해를 굉장히 줄일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이미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됐는데 실효성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실효성이 없어서 아직도 워낙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많기 때문에 줄여보자고 만든 법인데 네. 그 법보다도 그닥 강화되지 않고 정부안보다도 후퇴하고 말씀대로 누더기가 됐다. 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딜레마가 되는 게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진전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본래 원칙에 맞도록 관철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두 걸음 그 이상의 좀 더 온전한 법안을 추구할 것인가 이게 항상 국회에서 딜레마처럼 부딪히는 맞습니다.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이전에 테러방지법 관련 그 개안도 그렇고 4대 강이든 종편 출범이든 항상 그때 뭔가 한번 법이든 제도든 만들어지고 나게 되면은 후에 바꾼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일단 올려놓고 나중에 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항상 이제 다수 여당의 그 진보 보수를 떠나서 여당의 이제 주장이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제대로 개정된 게 몇 번이나 되느냐 그 이후로 사람이 또 죽고 또 다치고 큰 이슈가 됐을 때야 또 그 다음에 고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한번 올릴 때 제대로 올려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워낙 여론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별로 이 법안에 소극적이었으니까요. 뭐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을 뭐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할 정도니까 애초에 이제 제1야당은 별로 이렇게 큰 의지가 없는 상황인데 다수의 힘도 있고 여론도 등에 업고 있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게 소극적인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그래서 오늘 또 긴급 기자회견에 피켓팅에 지금 행동을 뭐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추가 심의가 어떻게 될지. 그런데 지금 합의를 봤다는 것도 다 합의를 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처벌 조항만 합의를 본 거고 예를 들어서 시행 시점 이런 거 아직도 합의가 안 됐더라고요. 네, 이것도 오늘 법안 소위에서 또 논의를 할 겁니다. 아무튼 추가로.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건 이제 임시국회 그 회기 마지막 날이 1월 8일이고 이날 본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법안 처리 원칙을 어떻게 하면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처리하는 걸로 8일 본회의에서. 근데 그 당장 이틀 뒤인데 그때까지 만약에 세 번 하나하나 전부 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렇죠. 처리 의지는 강한데 이제 그러다 보면 그 법안의 수위가 얕아지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실효성을 계속 말씀드리는 건 아직도 워낙에 익숙해지면 그 별 문제인가 싶은데 아직도 일하러 갔다 오겠다라고 얘기한 사람 중에 5명, 6명, 7명이 그날 돌아오지 못하고 그
2020년만 기준으로만 해도 1,5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코로나19로 사망한 작년 한 해 사망자보다 많은 거예요. 이게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여야 정치인들이 좀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벌 조항 부분 갖고 이제 자꾸 하는 게 이제 내세우는 논리가 그거더라고. 과잉 금지 원칙 헌법에 있는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던데요. 과잉 금지를 저는 180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산업재해가 너무 과잉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좀 금지하자라는 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아닌가요? 좀 금지 좀 합시다. 금지 좀. 그죠? 근데 왜 처벌 과잉만 생각하고 재해 과잉을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핵심인데.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 중에 이대로 시행되면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고 중에 이천 물류센터 예, 화재 거기 사건. 38명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때 법원에 최근 나온 법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발주처가 공기를 앞당기게 한 게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공사는 발주처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원청, 현재 예. 여야가 합의한 대에 따르면 발주처 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 법인의 경우 벌금 하한선이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상한선만 있을 경우에는 이제 10억 원 이하로 하게 된다고 이제 10억 원으로 벌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벌금을 1원만 내도 1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은 또 너그럽게 깎아주겠죠. 예, 이게 이런 식으로 하한선을 없애는 게 과연 그러면서도 법안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 나중에 그 이후과를 여당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한민국 현실을 저는 하나를 좀 목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다수의 국민 여론이 사실은 다른 거 몰라도 이 법 제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지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수의 여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머뭇대고 있다면 국민 여론보다 더 센 힘은 따로 있다. 그렇게밖에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익숙한 힘이고 바로 옆에 있는 힘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 여론보다 기업 논리가 더 중하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하는 게 과잉은 아니죠. 예. 요새 의원회관에 경영진자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많이 바쁘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틀 남았는데요. 좀 보도록 하고 두 번째 뉴스 넘어가죠. 네,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폭력 피소 사실을 알렸다고 비판받아온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지 약 6일 만에 어제였죠.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부지검 발표 후 본인이 피소 사실을 유출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본인은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이제 7월 8일 오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로 이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뿐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건의 실체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남인순 의원에 향한 비판이 상당히 거센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앞서 남인순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서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도 어제 논평에서 질문과 유출은 대체 무엇이 다른가라면서 피해자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피해 사실 확인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한 것 그것 자체가 유출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남인순 의원이 입장 발표 이후 여러 언론들이 인터뷰 요청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응하지 않은 채 다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질문과 유출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핵심 아닌가요? 간단히 정리를 약간 하면. 이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하지 않았다. 약간 요거랑 좀 비슷한 정도의 논리 같은데요. 이게 핵심이 사실은 이게 피해 사실, 그러니까 피의 사실, 실제로 이제 고소장이 접수됐느냐 이 사실은 유출하지 않았다라고 남인순 의원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피해자 측 변호사가 사건 지원 요청을 여성단체 측에 했다는 이 사실 자체를 남인순 의원이 이제 김영순 이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통해서 인지를 했고 이걸 임순영 전 젠더특보에게 물어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실 자체가 알려졌기 때문에 임순영 특보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보게 된 건데요. 그럼 남인순 의원이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은 임순영 전 특보는 어떻게 이미경 소장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봤을까요? 뭐 초코파이 정도 아니고 뭐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도 아니고요. 쟁점은 지금 질문을 특정 했다. 상품 노출시키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질문을 했다, 문의를 했다. 이게 유출이냐 아니냐. 저는 이거보다도 네. 남인순 의원의 입장 표명이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남인순 의원이 피소 사실을 몰랐고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문의를 할 수는 있었다고 봐요. 그게
여성단체로부터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서울시장 대책을 세우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는 수위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근데 사건 이후 지금 몇 개월 동안 왜 그동안 침묵했냐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게 이 남인순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가 또 이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죠? 네, 워낙 박원순 전 시장하고 각별한 사이이기도 했지만 남인순 의원이 사실 한국 여성운동사를 쓴다고 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국의 여성 인권이든 젠더 관련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 기준이 만들어지는데 남인순 의원 본인이 워낙 큰 역할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비판도 나오고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여성운동을 했던 남인순 의원에게는 동지였던 시민단체 사회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남인순 의원의 이런 선택적 침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다가올지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좀 기자들 뭐 취재를 해도 일체 지금 뭐 네,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응대를 안 하고 있다면서요. 네, 네. 민주당 쪽에서는 할 말이 있겠냐라고 얘기도 하나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남인순 의원이 한 얘기가 사실일 수도 있는데 이 어쩌면 부분의 사실은 진실로부터 더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박 시장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얘기가 돌던데 맞아요라고 전화를 하면 상식적으로 그 얘기 어디서 들어오셨어요? 그다음에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젠더 특별히 처음 듣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그러니까 그 대답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죠? 통상적인 대화법은 좀 그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애초에 이제 해당 양부모가 그러면 왜 이 정인이를 입양을 했느냐 이런 의문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단서를 추측할 수 있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MBC가 어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양부모가 자신들의 친딸에게 여동생을 선물하려는 목적에서 입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네, 이제 사건 수사 기록에 근거한 보도였는데요. 수사기관은 해당 양부모가 정인이를 일종의 수단 취급한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뭐 이제 관련해서 보면요, 일단 주변인들은 경찰에 입양의 가장 큰 동기는 친딸에게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주변인들의 진술이 그렇다. 네, 주변인들의 경찰 진술이 그랬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물론 실제로 이제 맘카페 등에 이제 양모가 남긴 글들 역시 친딸이 중심이었고 이 정인이에 대해서는 얼른 커서 수준 맞게 놀아줬으면 좋겠다. 뭐 친구에게는 뭐 이 정인이가 진상이라서 뭐 화병이 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수사기관이 결론 내린 부분을 좀 옮겨 보면 장 씨가 친딸의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길러주기 위해 터울이 적은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런데 막상 입양을 하고 보니 쉽게 정이 가지 않아 육아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서 결국 학대하고 방임하게 됐다. 이게 이제 수사기관에서 내린 그 결론이었습니다. 추정인데요. 한편 이제 언론사 경영직군에 근무하던 양부는 해당 언론사로부터 해임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단 지금 이거는 추정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그렇게 추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모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입양했다고 진술을 한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분명히 일단 좀 선을 긋고 좀 그러니까 접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마치 그러니까 사실인 것으로 단정할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니 도대체 그럴 거면 왜 입양을 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궁금증도 있고 좀 풀려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대목은. 맞습니다. 여러 추정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아파트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 부양가족 수를 늘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고요. 저는 이 문제 입양을 왜 해서 왜 학대를 했냐 이것과 동시에 그럼 앞으로 정인이 같은 케이스를 막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이런 비슷한 사고가 나올 때마다 정부 대책 나오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에서 논의하고 이러는데 또 나올 거거든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분명히 좀 옥석을 가려야 되는 게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입양이라고 하는 걸로 그 화살이 이제 그 관역에 맞춰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맞습니다. 친부모의 학대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요. 그다음에 또 그 예를 들어서 입양 과정에서 이제 그 양부모가 될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체크를 하겠지만
뭐 궁예가 아닌 이상 관실법을 쓸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입양 과정이 좀 더 어떤 거 촘촘하게 짜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에는 누구나 예. 동의할 수 있지만 사실은 또 한계도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본질은 학대지 입양은 아니다. 이건 또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제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입양 아동의 어떤 사후 관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방금 진행자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입양 과정이 당연히 철저하게 검증되고 과정 거쳐야 되는 것도 맞지만 모든 학대가 입양 가족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친가족에서도 친부모에 의한 학대도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고요. 또 지금 이제 요 양부모가 개신교 신자였다. 뭐 이제 기독교였는데 기독교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도 있지만 뭐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가 있는 가족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학대가 자주 일어나곤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쨌든 이번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주가 아닌 부고 더 우리가 국회든 정치권이든 시민사회든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왜 아이들이 자꾸 학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이 쉽게 다가설 수 없고 왜 하전에 막지 못하고 비슷한 피해가 반복됨에도 우리는 계속된 죽음들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그냥 뭐 이렇게 인성이잖아요. 인성. 그잖아요.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거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인성 나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요. 우리 사회는 책임지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좀 더 그러니까 입양 과정에서 심사를 촘촘하게 하는 데서 120%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과정에서 계속 들여다봐야 되고 네. 학대 의심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정말로 어떤 면밀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뭐 200% 동의를 하죠. 그죠? 하지만 탓으로 갈 부분들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요것들도 좀 선을 그어서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 붕괴하는 이유도 충분히 그것이 그러니까 의심 신고가 3차례나 들어갔다고 한다면 왜 과정에서 그것이 제대로 걸러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숫자를 보면 학대 신고가 들어오는 게 한 해에 3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사망 사고로 이어진 것만 해도 2019년만 해도 40명이 넘는다고 해요. 네. 근데 또 최근에 이제 그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보도 중에 하나는 한 경찰관이 아동 학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가지고 의심 저항이 있어서 이제 개인의 재량으로 그 아동과 그 부모를 분리를 했었는데 이게 재판에서 재량권 과다. 를 통한 이제 과잉 조치로 지적이 돼가지고 이 경찰관 개인이 처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양천 경찰서에 대한 비판과 이제 지적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동시에 경찰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개인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라는 제도와 시스템이 제대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역시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뉴스 세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보협 기자, 곽우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